최신 기출문제 37회 이론부터 볼게요.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왜 틀렸는지 봅시다.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 이게 뭐예요? 예측 가치죠. 예측 가치. 자, 예측 가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어떠한 질적 특성의 요소냐는 거죠.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이다. 그죠?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요 세 가지의 질적 특성을 충족했을 때 유용한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럼 목적 적합성은 어떨 때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보냐는 거죠. 목적 적합성의 요소가 첫 번째가 적시성이죠. 회계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회계정보 이용자에 적합한 때여야 된다는 거. 그죠? 적시성. 그 다음에 예측가치죠. 회계정보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피드백가치. 회계정보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할 때 우리는 이 회계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충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뢰성은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히 하라. 그죠? 표현을 충실히 해야 이 회계정보는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중립성. 회계정보는 어떠한 특정 개인을 위한 혹은 특정 특수 이해관계 있죠. 특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작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립성. 마지막이 검증 가능성이죠. 우리가 제공하는 회계정보가 어떠한 사람이 검증을 해도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 그걸 검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표현을 충실히 하고 중립성을 잘 지켜서 작성하고 검증 가능성은 어떠한 회계사가 와서 감사를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 높을 때 이 회계정보는 신뢰성을 충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충족할 때 우리는 유용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을요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도 하고요. 1차적 질적 특성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개의 질적 특성은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자, 비교 가능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계정보 이용자가 제공받는 회계정보가 기업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던지 아니면 기간하고 한 회사를 내가 선택을 했다면 한 회사의 단기와 정기를 비교할 수 있던지.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단기와 정기를 비교하려면 작성하는 기준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간별로 회계 기준이 같아서 비교 가능하게 하던지 아니면 기업 간 동종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하고 기업 간의 재무제표를 비교 가능하게 작성을 하던지. 그래서 그렇게 비교 가능하게 작성하면 비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은요. 얘 부수적 질적 특성이거든요. 부수적 질적 특성이에요. 부수적 질적 특성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좀 충족을 덜 했다고 해도 유용한 정보, 회계정보가, 우리가 제공하는 회계정보가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수적 질적 특성을 2차 질적 특성이라고 해요. 2차적 질적 특성.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2번.
단기 중 취득한 항공의 유가증권 자료래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외 비용. 이거 아까랑 같은 문제죠. 그죠?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평가 손익은 뭐밖에 없어요? 단기매매증권밖에 안 되죠. 그죠? 따라서 A 주식만 평가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단기매매증권 2,000주 샀는데 7,000원 주고 취득했던 게 결산 시에 공정가치가 5,000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나 지금 주당 2,000원만큼 손해봤죠. 그죠? 2,000주 곱하기 공정가치 빼기 취득원가. 그러면 400만원. 마이너스 400만원. 그죠? 평가 손실 났네요. 지금 내가 평가있는 주식이 뭔데? 단기매매증권. 따라서 1번. 문제 3번. 자, 주식회사 항공의 총계정원장의 일부와 퇴직급여 관련 자료래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자, 기업은 매기 결산 때마다 결산 시점이 도래하면 우리가 나중에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를 미리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놓고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꺼내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매기 결산이 되면 요 결산 시점에 직원들이 퇴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그럼 우선 12월 31일 기점으로 결산 시점에 전 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가정하고 퇴직급여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거를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해요. 추계액. 여기에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 전에 내가 설정하기 전에 이미 쟁여진 게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쟁여진 게 있다면 그 잔액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액.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 회계 처리는 차변에 나중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돈 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대변에 부채로 설정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이 오면 뭐 통장으로 이체해 주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줄이면서 차변에 미리 쟁여놨잖아요. 직원이 퇴사할 때를 대비해서. 그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 한번 봅시다. 종계정원장.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급여라는 계정이 있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자, 부채가 증가하면 어디에 적어요? 대변에 기록해요. 부채가 감소하면 어디에 기록합니까?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결산 시점에.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넘어왔는 금액. 작년에 넘어왔는 부채가 2천만원 있었어요. 2천만원. 그리고 6월 5일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650만원만큼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퇴사해서 퇴직급여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얼마예요? 2천만원에서 650만원 빼면 되죠. 그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설정 전 잔액은 1350만원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퇴직급여 추계획 한번 볼까요? 10월 31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전체 얼마? 1,800만원. 그럼 우린 1,800만원에서 그죠? 퇴직급여 추계 1,800만원 에서 잔액 설정하기 전에 잔액 1,350만원을 뺀 나머지만큼 결산 시점에 부채로 쟁이면 된다. 그죠?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450만원이네요. 요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이 되죠. 그래서 설정액만큼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450만원 인식하시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퇴직급여는 그럼 요 금액이 되는 거죠. 450만원. 2번. 문제 4번. 자, 항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정전 잔액시산표. 자,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이, 왜 2번인지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 물었네요. 자, 그 표안에 보시면 대손충당,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란 얘기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얼마인지 보란 얘기죠. 그죠? 대손충당금 설정은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의 대손을 추정한대요. 그리고 기중에 발생했는 대손은 없었대요. 그죠? 그러면 기중에 대손상각비 처리했을 리는 없겠네요. 그죠? 그럼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면서 발생했는 대손상각비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우리 대손충당금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죠.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대손추계액을 계산해서 여기에서 설정하기 전에 회계 처리하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었다면 그거를 차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만큼 채우셔야 되죠. 그거를 보충법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대손추계액은 얼마예요? 얘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 이게 추계액이에요. 그럼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요거죠. 외산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죠? 근데 요거 각각 계산하셔야 되죠. 항목별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대손추계액은 700만원 곱하기 1%. 요게 대손추계액. 그죠?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일단 빼야 되죠. 요거. 그죠? 6만원. 그럼 외산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요? 10,000원만 더 추가로 설정하면 돼요. 그죠? 이제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자, 바드럼의 기말 잔액 300만원 곱하기 1%. 근데 바드럼은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있다 없다? 없네요. 제로. 그럼 얼마? 3만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보충하면 되죠.
자변의 대손상각비 4만원 인식하시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4만원. 그럼 2번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대손상각비는 4만원 맞죠? 자, 1번 수정 후 기말 매출 채권의 총액은 여러분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 얘는 안 변해요. 매출 채권 총액, 매출 채권 총액 이게 수정했다고 해서 얘가 변합니까? 아니죠. 대손충당금이 들어감으로써 장부에서 장부금액이 돌아가는 거지 이 실제 발생했는 매출 채권의 총액이 돌아가진 않아요. 틀린 말이죠. 3번 수정 후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16만원입니까? 아니죠. 지금 대손충당금에 6만원 있고요. 우리가 추가로 4만원 쟁일 거예요.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 만원 더 업할 거고요. 받으러움에 대손충당금 4만원이 들어가겠죠. 그럼 얼마예요? 11만원이죠. 그죠? 4번 수정 후 기말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은 순장부금액 요게 이제 매출채권 잔액에 매출채권 잔액 혹은 총액의 대손충당금 뺏는 거 그게 순장부금액이죠. 그죠? 그럼 매출채권 잔액 요거 합치면 1000만원 거기에서 11만원 빼면 되죠. 그럼 1000만원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답은 2번. 문제 5번. 재고자산하고 관련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4번이네요. 자, 민경 볼까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이 뭐예요? 배에 실는 순간 매출자의 의무 끝. 그러면 운송 중인 상태의 자산은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죠, 매입자. 그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운송 중인 재고는 매입 이거 보셔야 되죠. 매입.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대요. 샀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뭐예요? 매입자란 얘기죠. 그죠? 그럼 운송 중인 자산 누구 거다? 우리 거다. 따라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죠. 자,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요. 한국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수입자 이꼴 매입자. 그죠? 미국이 수출자 이꼴 판매자예요. 판매자. 그럼 이 양자 간에 나라가 다르잖아요. 이걸 무역거래라고 얘기하죠. 이 무역거래에서 이제 대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할 건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할 건지 정하셔야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를 조건으로 할지 도착지 인도를 조건으로 할지. 자, 이 두 조건에 따라서 책임을 누가 무느냐가 달라져요. 대가 금액도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냈을 때 이 바다에 떠 있는 미대를 안 가길 참 잘했죠. 이 바다에 떠 있는 이 운송 중인 상태인 거죠, 지금. 운송 중인 상태에 있는 이 품목이 누구 자산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말은 수출하는 자가 배에 실는 순간 자기 의무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이 재화는 누구 거? 매입자 거란 얘기죠.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매입자의 재고자산.
자,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에서 인도한대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인도된 걸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바다에 떠 있는 이 자산은 누구 거? 판매자 건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따라서 매입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러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돼야 되죠. 6번. 자, 항공의 보험료 관련 자료예요. 결산 수정 붕괴를 누락했대요. 누락한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월할 계산 가정하랍니다. 자, 8월 1일 날 1년분 화재보험료 7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선급비용. 그럼 회계 처리를 대변에 현금 줬다 그랬으니까 현금 72만원. 차변에 선급비용 72만원. 자산으로 잡아놨다고. 그러면 8월 1일부터 날짜가 가면 갈수록 비용이 발생했을 테니까 비용 발생했는 것만큼 선급비용에서 까줬어야 됐죠. 비용 발생시키고 선급비용에서 깠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장부 기록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걸 언제 수정해요? 결산 시점에 수정해요. 한꺼번에. 그죠? 그럼 지금 내가 1년치분을 줬단 말이지. 언제부터? 8월 1일부터 7월 31일. 그죠? 여기 20년도라고 생각하시면 20년도 8월 1일부터 21년도 7월 31일 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1년 동안의 회기간이 바뀌잖아요. 기수가. 그죠? 그럼 우리는 단기에 발생했는 것만 비용으로 넣어야 되니까 20년도에 발생했는 것만 비용으로 넣어야 되죠. 20년도 8월 1일부터 20년도 12월 31일 것까지는 비용 발생시키셔야 되고 뒤에 거는 내년에 비용 발생시켜야 되니까 선급비용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비용 발생시켜야 되는 애가 얼마냐는 거죠. 내가 지불해낸 1년치 비용이 72만원 곱하기 12분의 8, 9, 10, 11, 12 5개월이네요. 12분의 5 만큼은 비용 처리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 계산하면 30만원 나와요. 요 30만원만큼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 그럼 이제 선급비용에서 요 72만원 다 선급비용 잡아놨으니까 요 선급비용에서 30만원만큼은 까여야 되는 거죠. 까이고 비용 발생시키시면 돼요. 근데 요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용 처리 30만원 비용 처리하고 선급비용이란 자산에서 30만원 깠어야 됐는데 그걸 누락했다고. 그럼 지금 비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 그죠? 비용 30만원이 과소계상됐죠.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과소계상. 그죠? 그 다음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에서 30만원 깠어야 됐잖아요. 근데 못 깠어요. 회계 처리 누락을 해서. 그러면 자산 30만원이 과대계상됐겠죠. 자산에서 빠져야 된다. 안 빠졌으니까. 그럼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비용 30만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얘기는 비용이 30만원 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만큼 이익이 높게 잡혔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30만원 과대계상됐다. 나머지 틀린 거 한번 볼까요? 1번 보험료 42만원 상관없죠. 30만원이에요. 보험료로 잡혀야 되니까 30만원 1번 땡. 3번 부채하고 상관없죠. 지금 우리 자산하고 비용의 문제예요. 4번 자산 40 금액 틀렸죠. 30만원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7번 자, 기획의 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2020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래요. 한번 볼까요?
자, 2020년 5월 1일에 정부 보조금 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1일에 기계장치 100만원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기계장치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불했는 보통예금 100만원 중에요. 20만원은 내 돈이 아니죠. 그죠? 정부 보조금 받아서 준 거잖아요. 따라서 정부 보조금, 앞전에 받았던 정부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해 줍니다. 차변의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의 차감적 계정으로 잡아놨던 거. 그죠? 그리고 기계장치라는 자산 100만원에서 요 취득원가 100만원 중에 내가 실제 지불했는 대가는 8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취득원가 100만원 중에 20만원은 실제 우리가 지출한 게 아니고 정부 보조금에서 나간 거니까 그거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정부 보조금으로 20만원 나갔다. 그래서 요때 대변에 기록되는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적 계정. 기계장치 밑에 20만원은 정부 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은 월할로 상각하고요. 정해법 적용하래요.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 5년. 자, 그럼 봅시다. 자, 취득했는 해에 7월 1일이에요. 그럼 나는 자산 몇 개월 사용한 거? 6개월 사용한 거예요. 그럼 6개월치만큼만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되죠. 자, 쉽게 얘기하면요. 비용은요. 우리가 실제 지출했는 대가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지출했는 돈 얼마예요? 8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만원 중에 80만원만 실제 우리 돈이 나간 거죠. 그럼 그 실제 우리가 지출했는 돈에 대해서만 비용 인정 받으셔야 돼요. 그럼 실제 우리가 지출했는 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취득원가 100만원 중에 정부 보조금 20만원은 빼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실제 지출했는 거. 그죠? 여기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럼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제로. 그죠? 정해법이니까 내용연수 5년을 나눠요. 그럼 요게 1년치 감가상각비죠. 5년으로 나눴으니까. 그죠? 1년치 감가상각비가 16만원이에요. 16만원. 이건 1년치거든. 우리는 7월 1일날 취득했잖아요. 6개월밖에 안 썼죠. 그럼 이거를 12분의 6으로 다시 나누셔야 돼요. 그럼 8만원이다. 그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 8만원 돼야 되죠. 8번. 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항공의 다음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로 잘못된 것을 볼까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93만 5천원 받았대요. 그러면 93만 5천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판매했어요. 요거 회계 처리해보면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수익 인식해야 되죠. 상품 매출. 자, 내가 팔아서 벌었는 돈 얼만데요? 세금 빼야 되죠. 그죠? 그러면 93만 5천원을 1.1로 나누시면 된다. 그죠? 93만 5천원을 1.1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85만원이네요. 상품 매출 85만원. 여기에 세금 받아야 되죠. 매출했으니까. 그죠? 이 금액의 85만원의 10%만큼.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내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세금은 내 세금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잡아둡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받았는 예수금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부가세라는 세 글자를 더 붙여주죠. 부가세 예수금 해서 85만원. 요 부가세 예수금 85만원이 매출세액이죠, 지금. 그죠? 매출세액. 이거만큼 뭐 했대요? 외상으로 팔았대요. 차변에 상품 팔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해서 93만 5천원이 되는 거죠. 아, 여러분 부가세 일수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죠? 부가세 일수금 85,000원이죠. 미안. 이게 첫 번째 거래. 자, 두 번째 거래. 거래처 담당자하고 저녁 먹었대요. 거래처 담당자하고 저녁 먹고 카드 긁었대요. 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자, 거래처 담당자하고 밥 먹었으니까 비용 발생했네요. 비용 발생 차변. 계정 과목은 접대비. 자, 이때요. 16만 5천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내가 비용으로는 얼마 지출한 거예요? 16만 5천원에서 1.1을 나누는 것만큼이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10%만큼이 세금이에요. 그죠? 16만 5천원 중에 16만 5천원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죠? 그럼 포함된 세금은 세금으로 준 거지 비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실제 비용은 공급 가액만큼만 비용 처리하시고 나머지 세액만큼은 내가 세금을 준 거니까 결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준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뭐에 해당해요? 거래처하고 밥 먹었기 때문에 접대비. 우리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접대비는 이거 매입세액 내가 매입하면서 줬는 얘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이거든.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 그랬어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세금 15,000원 줬는데 이거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말라 그러면 내 손해잖아요. 15,000원 그냥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비용에 얹거나 아니면 자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을 받게 되었다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접대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까지도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접대비 16만 5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외상했다는 얘기죠. 비용 지출하고 외상하면 미지급금. 그래서 16만 5천원. 3번. 자, 이거 2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회계 처리인데, 똑같은 회계 처리란다. 회계 처리는 같은데, 불공제 사유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예요. 결제 방법은 똑같아요. 자, 3번은요, 직원들이 회식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그죠?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고 세금을 줬다면 그거는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회식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법인카드로 결제. 이때 세금 포함이랍니다. 그죠?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 공급가액 세금 빼야 되죠. 11만원을 1.1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10만원. 그리고 만원은 세금으로 붙은 거죠. 비용. 내가 밥 먹고 세금 준 거니까 매입세. 그죠? 매입세액 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린 공급가액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원. 그죠? 그 다음에 만원은 세금으로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대금금 만원. 이거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어요. 외상했죠. 비용 지출하고 외상하면 미지급금 11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지금 매출세액은 얼마? 부가세 수금이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은 85,000원.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은 만원.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 나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이죠. 75,000원이네요. 봅시다. 1번 매출채권은 93만 5천원이 증가했다. 매출했는 채권이니까. 그죠? 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제품 팔고 외상했는 거. 그러면 93만 5천원만 증가한 거 맞죠? 맞는 보기네요. 2번 매출액은 85만원이 발생한다. 맞죠? 상품 매출액.